네, 안녕하세요. 제이든입니다. 오늘은 제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아마존 사업을 시작하는데 준비해야 되는 사항을 하나하나씩 제가 다 풀어드릴게요.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전혀 문제없이 론칭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입, 시장 조사, 기획, 브랜드 레지스트리, 그리고 리스팅, 물류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여기서 순서를 잘못 틀리면 나중에 고생을 엄청 하실 수 있어요. 가입은 시장 조사랑 상품 소싱이 끝나신 뒤에 하셔도 됩니다. 이건 지금 당장 급하지 않아요. 그냥 가입부터 진행하면 저희 아마존 수수료가 39.99불이 나가죠. 43불인지 39불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정도 수수료가 나가다 보니까 먼저 진행하실 필요는 없어요. 상품은 선정되시고 나서 아마존 계정 가입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하셔야 됩니다. 브랜드 레지스트리가 뭐죠? 아마존에 브랜드를 등록을 해야 상표를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브랜드를 등록해야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전과 다르게 브랜드 레지스트리는 무조건 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번에 리스팅을 하셔야 돼요.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안 하고 리스팅부터 하신 분들이 있어요. 리스팅부터. 근데 브랜드가 없는데 리스팅부터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나중에 브랜드 등록을 하고 나서 이 리스팅에 적용을 한다. 불가합니다. 불가. 그래서 이 순서를 그대로 꼭 지켜주셔야 되고 그 다음 리스팅이 완료가 되면 물류, 처리, FBA 입고를 진행하면 되고 그 다음 저희 리뷰 얻어야 되죠. 바인이라고 리뷰 프로모션, 다음은 광고 운영 최적화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 9단계를 모르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세세하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계정 가입부터 하셔야 되는데 이미 계정 가입되신 분들은 그 다음 상품 소싱 쪽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이건 가입 필요하신 분들이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준비물 하나씩 말씀드리면 여권, 신분증도 요즘 가능해요. 운전면허증 그리고 주민등록증 이것도 가능합니다. 준비해 주시고 핑퐁 뱅크 스테이트먼트가 필요합니다. 이게 북미 가상 계좌인데 미국에 계좌가 있어야 판매하는 대금을 수취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 핑퐁이라고 하는 곳을 이용해서 은행 가상 계좌 명세서를 발급받고 있어요. 이것도 저희 단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링크 알려드릴게요. 해외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비자 카드가 있으시면 되고요. 비자. 다음은 연락처 그리고 영문사업자 등록증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지금 여기 보면 위임장이라고 있어요. 최근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거 보고 되게 벙치셨을 건데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고요. 급여명세서, 고용계약서, 요금청구서, 재직증명서, 주주명부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고 법인사업체는 보통 주주명부 입력하시면 가입하시는데 문제없고요. 개인사업자분들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영문사업자 등록증 그거 똑같이 제출하시면 문제없이 가입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마존은 정책상 1인 또는 하나의 법인에서 2개의 계정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과거에 아마존 계정을 가입하셨는데 그걸 깜빡하고 또 만드시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가입하셨던 계정이 있으면 그 계정 들어가셔서 비활성화 되어 있으면 그 비활성화 해제하시고요. 그 계정으로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입이 완료되고 나서는 전체 리스팅을 진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데 카테고리별로 요청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식품, 화장품, 전자제품, 배터리 제품 이런 것들은 카테고리 승인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어려워하시는 영역이 사실 상품 소싱일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팁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상품 소싱을 하실 때 일단 알아야 되는 게 잘 팔리는 것 그리고 내가 들어가서 돈을 벌 수 있는 곳 이걸 구분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이걸 잡으셔야 되는데 일단 그 전에 여기 내용부터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아이템이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 팔리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한국에서 한지 무늬 보관함을 내가 팔고 있다. 어때요? 이거 미국 시장 나가서 팔면 잘 팔릴까요? 뇌피셜로 봤을 때는 이게 팔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미국 사람들이 이걸 살까요? 사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판매하려고 하는 상품이 미국 시장에서 검색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나랑 똑같은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의 월 판매량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건 뭘로 확인을 하냐면 헬리움10이라는 소프트웨어로 이 검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헬리움10 사용하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한번 강의를 올려볼게요. 그리고 경쟁 강도는 어떤지 경쟁 강도를 판단을 할 때는 상위 셀러의 리뷰 수 그리고 브랜드의 점유율 브랜드의 점유율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브랜드 그러니까 대기업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파이를 먹고 있는가 이걸 꼭 판단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이거 외에도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일단은 오늘은 전체 내용을 한번 알려드릴 거니까 좀 쉽게 넘어갈게요. 그리고 리뷰 장벽이 높은가 이것도 꼭 판단을 하셔야 되고 전 개인적으로 여기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광고비를 감당할 수 있는가. CPC라고 하는 건 이제 내가 광고를 써서 1클릭을 받을 때 얼마의 비용을 지출을 해야 되는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클릭당 비용이 낮으면 어떨 것 같아요? 클릭당 비용이 낮으면 당연히 난이도가 괜찮겠죠. 그리고 클릭당 비용이 높으면 난이도가 높다. 근데 이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나뉘는 포인트예요.
그리고 마진이 남는 상품이니까 저희 돈 벌려고 사업하는 거잖아요. 이 내용을 모두 제하고 이익이 남는가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마진을 계산을 할 때는 어떤 비용이 빠지는지 알아야겠죠. 보통 제가 한 8년 정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비용들이 빠지더라고요. 판매가에서 제조 원가, 실제로 생산하는 비용 빼야죠. 국제 배송비, 레퍼럴 피라고 하는 건 아마존 플랫폼 판매 수수료고요. 보통 15%. FBA 수수료는 크기랑 무게, 이 크기랑 무게는 어떤 크기 무게냐면 패키지. 크기랑 무게에 따라 다릅니다. 당연히 크면 클수록 높고 그 무게가 많이 나가면 많이 나갈수록 수수료가 높겠죠. 그리고 월 보관 수수료, 저희는 FBA 창고에 보관을 할 거기 때문에 자체 창고가 아니잖아요. FBA 창고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에 수수료를 줘야 합니다. 월 보관 수수료. 다른 수수료에 비하면 이 수수료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광고비, 이게 천차만별인데 굉장히 큰 변동비죠. 가장 어려운 영역이고요. 그리고 쿠폰 프로모션, 반품, 폐기 비용 다 제하고 내 순이익이 얼마가 남아야 되는가? 35%는 남아야 돼요. 최소. 광고비를 제외하고 최소 35%는 남아야 내가 이익을 확보할 수 있어요. 최소 기준입니다. 20%가 남으면 광고를 못 해요. 이거 계산하는 방법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이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아마존 수수료 계산기라고 검색해 보시면 상단에 뜨죠. 여기에 접속해 주시고 로그인을 해도 되고 로그인을 안 해도 사용할 수 있어요. 저는 셀러 계정이 있다 보니까 로그인을 해볼게요. 네, 영어로 나오는데 제가 보기 쉽게 한국어로 바꿔놓고 두 번째 상품 정의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면 이렇게 패키지 규격과 중량을 입력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FBA 수수료는 패키지의 크기와 중량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상품이 없으니까 예시로 5인치, 5인치, 3인치 그리고 중량을 한 4파운드 정도로 잡아서 제가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서 인치, 파운드가 나오는 이유는 미국은 센티미터보다는 인치를 많이 쓰고 또 중량은 킬로그램보다 파운드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카테고리를 선택을 할 수 있죠. 선택하는 이유는 카테고리별 수수료가 달라요. 보통 15%고 여기서 저희가 예상을 하는 판매가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판매가도 사실 제품도 나와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지정을 하냐, 경쟁사 제품과 비교했을 때 뭐 차이가 얼마 없는 내 제품이 예를 들어서 가죽이고 뭐 크기가 이 정도 수준이고 경쟁사도 비슷한 수준이다. 그럼 그 경쟁사랑 가격을 동일하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19.99불 예시입니다. 배송료는 0불로 일단 입력할게요. 여기까지 들어오면 다 나오죠. 판매가가 19.99불일 때 이 중량과 크기 기준으로 아마존 수수료, 주문 처리 수수료는 7.55불이고 아마존 수수료는 3불이다. 이건 15%예요. 15%. 이거는 크기랑 중량에 따라 다르고 아래쪽으로 내리면 보관 비용도 나오고 인바운드 비용도 나옵니다. 여기서 입력해야 되는 건 두 가지예요. 일단 내 제품에 대한 원가. 이 제품 원가가 2불이라고 하면 여기에 2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제품의 한 개당 배송비가 한 0.3불이 지출될 것 같다. 여기 0.3을 입력을 해주시면 여기 이익이 나오죠. 이익이. 그럼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예요. 저희가 상품을 론칭을 하기 전에 내 제품은 얼마 정도의 이익이 나올까? 그럼 내가 판매가를 어느 정도로 형성을 해야겠다. 이 판매가일 때 지금 32%면 제가 아까 최소 35%는 나와야 된다 했잖아요. 판매가를 올려볼게요. 21.5불로 올렸는데 이익이 35.75%가 됐어요. 그럼 이 판매가로 경쟁사랑 내가 경쟁을 할 수 있는 구도인지 점검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판매가 그리고 이익률을 판단을 해볼 수 있고요. 다음은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상품 산정. 기존에 상품을 판매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 상품 그대로 조사하신 뒤에 판매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상품이 산정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기준을 잡아야 돼요. 기준을. 이 기준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건 제가 나중에 디테일하게 한 번 더 풀어드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일에 한 번 정도 구입하는 상품들 있죠. 물티슈, 화장품, 휴지, 샴푸, 린스, 일회용 봉투 이런 상품들은 보통 재구매율이 높아요. 그래서 시장 규모가 커요. 자연스럽게 수요가 많고 공급자도 많아지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하고 자본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카테고리예요. 일단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광고를 무조건 해야 합니다. 광고를. 여러분들이 모든 주문에 이 광고 비용이 계속 들어간다면 사업이 유지가 될까요?
어렵겠죠. 그래서 일단 모든 주문에 광고비가 나가는 건 이거는 팩트예요. 사실. 근데 이게 판매를 하다가 보면 데이터가 쌓이거든요. 이게 데이터가 쌓이면 자연 노출이라는 게 생기고 광고를 하지 않아도 매출은 조금씩은 올라가요. 하지만 목표하는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광고는 끌 수가 없어요. 플랫폼 안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선. 그래서 무조건 광고는 계속 키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자연 노출이라는 게 뭐냐면 보통 모든 플랫폼은 비슷한데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이렇게 상위에 노출되어 있는 상품들은 다 광고예요. 그걸 내려보면 지금 스폰서들하고 붙어있지 않은 이런 상품들 있죠. 에뛰드 제품이 보이는데 이런 제품은 지금 자연으로 노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를 하지 않아도 이 페이지 내에서 내 상품을 노출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 자연 노출이 생겨야만 결국 아마존 사업에서 매출을 좀 더 자연스럽게 확장을 시킬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연스럽게 아마존 사업을 하다가 제품을 파면 당연히 재구매 고객이 쌓이겠죠. 그러면 광고비 없이도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생필품인데 자주 구입하는 상품들 있죠. 이런 상품들은 보통 단가가 저렴해요. 근데 단가가 저렴한데 우리가 이 저렴한 단가로 광고까지 하면 이 자본이라는 게 필요하게 되는데 초보자는 이 구간에서 부담이 굉장히 커집니다. 뭐 이런 예외도 있죠. 대표가 인플루언서거나 아니면 저희가 SNS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행을 해서 이 콘텐츠가 바이럴이 터져서 조회수가 막 100만씩 계속 터졌어요. 100만. 그러면 물건은 팔립니다. 근데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게. 정리하면 초보자가 가격 싸움으로 가면 거의 이길 수가 없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상품은 그리고 소비자가 우리 제품을 선택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면 당연히 우리도 상품 구입할 때 저렴한 제품을 선호를 하잖아요. 가격이 저렴한 게 첫 번째, 그리고 다른 제품에 비해서 이 제품을 구입할 만한 이유가 있는 차별화가 있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근데 보통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는 생산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수량을 생산을 해야 원가가 다운되거든요. 자본이 많지 않은 우리는 생산을 많이 할 수 없겠죠. 그러면 원가가 다운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가격이 저렴하게 형성되어 있는 이런 시장은 보통 대기업 자본이 들어가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단가를 낮춰야 승부가 가능한데 저희 불가능하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시장이다. 그리고 이 차별화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건데 우리는 여기서 싸워야 돼요. 차별화 어떻게 할 거냐? 예쁘게 하고 더 편하게 하고 더 특별하게 만들어야 차별화가 돼요. 이게 어려운데 사실 이거는 누구나 다 어려운 영역이에요. 하시면서 시장을 계속 바라보다 보시면 결국 어떻게 차별화를 해야 될지 눈에 좀 더 빨리 뜨이긴 하는데 이걸 잡아가는 구간이 굉장히 어렵고요. 저희는 진행을 할 때 소량으로 테스트를 일단 해야 합니다. 왜? 리스크를 낮춰야죠. 제가 예전에 좋아하는 영상이 있는데 그 주원규 님이 나오셔서 내가 1,000만 원이 있다면 10번을 쪼개서 사업을 시도를 하겠다. 그러면 한 번 터지면 나머지가 모든 것들을 견인해 줄 것이다.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결국 우리는 대량으로 들어가게 되면 리스크가 굉장히 크죠. 왜?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데 전 재산을 걸면 안 되지,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화, 여기에 진짜 몰두를 해야 한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구매자 관점에서 판매자 관점으로 옮겨야죠. 왜? 우리는 셀러 이기 때문에 상품이 좋아 보인다라는 구매자 관점이 조금만 바뀌어지면 이 시장에서 마진이 남는가라고 봐야 되고, 리뷰가 많으니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이다 라고 하면 이 리뷰 장벽이 높아서 진입이 어렵겠다,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하다 보시면은 보는 시야가 좀 바뀔 거예요. 그리고 소싱을 하실 때 카테고리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좀 난이도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식품이랑 화장품은 보통 한국 생산 강점을 활용할 수 있어요. 특히 뷰티 굉장히 강하죠, 한국이. 다만 여기는 지금 피 터지는 시장이에요, 피 터지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뷰티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입장료가 10억이다. 다만 우리는 이제 초보자 입장이라고 하면 화장품부터 바로 건들지 마시고요. 당연히 화장품도 모든 화장품 카테고리가 힘든 건 아니에요. 요즘 들어서는 이제 바디 케어나 두피 쪽 카테고리는 괜찮다고 저도 보고 있는데, 일반 스킨케어는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전문성을 가지고 진입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식품은 미국 표준 라벨을 충족을 하셔야 되고 성분 검사하셔야 되고요. 유통기한 표기 같은 거 다 미국식으로 진행하셔야 되고, 건기식도 이러한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전자제품 당연히 이런 인증들 있어야 되고요. 배터리는 이런 내용들. 일반 공산품은 기본적으로 어려울 것들이 없어요. 일반 공산품은 난이도가 가장 낮은데 보통 보면 공산품 라인은 재구매가 낮아요. 공산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초보자들이 진입하는 시장은 재구매가 좀 낮은 시장이다. 샘플 받으시면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한 군데에서 받으시는 건 비추예요. 샘플은 최소 한 3개에서 10곳 샘플을 받아보시고요. 공장이랑 소통을 하실 때는 저는 가장 주의 있게 보는 게 일단은 MOQ 맞춰주는지, 원가,
내가 원하는 원가가 나오는지, 그리고 모든 공장의 샘플을 다 요청해서 퀄리티에 대해서는 무조건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품질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샘플이 품질이 좋은데 생산 품질은 또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인스펙션이라는 걸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뒷장에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공장이랑 소통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공장이 커뮤니케이션 속도가 빠른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커뮤니케이션 속도가 느리면 나중에 사업하실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죠. 브랜드를 보호하는 장치다. 이게 없으면 A 플러스 컨텐츠라는 기능, 브랜드 광고 기능, 그리고 바인이라고 하는 리뷰도 사용할 수 없고요. 사용하지 못하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존 사업 내가 진짜 제대로 하고 싶다, 그럼 무조건 브랜드 레지스트리는 하셔야 되고요. 하는 순서는 우선 USPTO, 미국 특허청이에요. 특허청. 여기에 상표를 출원을 해서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브랜드 명 선정해 주시고, 당연히 상품이 지정이 되어 있어야겠죠. 브랜드와 상품은 연결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상표 출원을 하실 때 류라는 걸 선택을 하게 돼요. 1류, 2류, 한 40류 이상이 있을 거예요. 이게 내가 판매하려고 하는 상품 자체가 어떤 카테고리에 속해 있는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류도 선택을 해야 되고, 류 자체가 많아지면 상표 출원 비용이 좀 더 비싸진다. 네,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해주시고, 여기 아마존에 서류 제출해야 되는 거 제가 이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브랜드 로고 있으셔야 되고요. 이건 그냥 일반 텍스트, 로고 포함이 있어도 되고요. 일단 브랜드 로고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너무 쉬우니까 하실 수 있겠죠? 그 시리얼 넘버라는 건 상표를 출원하고 나서 변리사분이 주실 거예요. 이 시리얼 넘버를 근거로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등록을 하면 되고, 브랜드 명이 새겨진 실제 제품 패키지 이미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영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돼. 영구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지금 상품이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거 준비하는 게 조금 어렵잖아요. 이거 영상 보시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 나중에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 있고, 제조업체가 아닌 이상 보통 OEM 또는 ODM으로 아마존 상품을 론칭을 하실 건데, 그 공장에 브랜드 명과 상품명이 기재된 인보이스가 있어야 돼요. 인보이스. 이거 미리 준비를 해주시고요. 공급계약서라고 하는 건 제조업체와 우리가 별도의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내용으로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거 양식이 있는데 단톡방에서 공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와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다음은 리스팅이라는 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리스팅이 뭐냐면 한국에서는 그냥 상세 페이지라고 불러요. 근데 아마존에선 이걸 리스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리스팅에서 주요하게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 요소는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요. 이 준비되는 요소들이 어떤 곳에 영향을 끼치는지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보면, 타이틀, 블랙 포인트, 디스크립션, 서치텀. 이름이 어려운데 이거는 미국 소비자가 실제로 검색하는 키워드가 타이틀, 블랙 포인트, 디스크립션, 서치텀에 포함되어 있어야 색인이래요. 색인. 우리 제품이 검색 결과에 노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클릭을 부르는 요소 뭐가 있을까요? 메인 이미지, 그리고 가격, 쿠폰, 리뷰, 별점 등이 있을 건데, 일단 여기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건 메인 이미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구매에 영향을 끼치는 건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건 서브 이미지, 이거 준비하셔야 되고, A 플러스 컨텐츠 준비를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이미지적인 영역이에요. 다음은 바코드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리스팅을 만들 때 바코드가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상품을 아마존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이때 바코드라는 게 있어야 돼요. 바코드, 어떤 바코드가 필요하냐면 EAN 또는 UPC라고 하는 바코드가 있어야 돼요. 이거 온라인상에서 이제 사용되는 바코드고요. 상품 하나당 개별 바코드가 필요해요. 보통 어디서 발급을 받냐면 이렇게 GS1 코리아가 있고요. 여기 사이트 통해서 발급을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바코드를 발급받지 않는 케이스도 있는데 GTIN 면제라는 걸 신청을 하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 가능하냐면, 여러분들이 중국에서 소싱을 했어요. 또는 생산을 했어. 이 경우에 저희 제품은 아직까지 노브랜드 상품이잖아요. 내 브랜드를 입힐 거긴 하지만, 그러면 이 제품이 태어났을 때 바코드 자체가 아예 없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아마존에 우리 제품은 바코드가 없는 상품이야 라고 해서 GTIN이라는 걸 면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GTIN이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EAN이랑 UPC라고 하는 거의 상위 의미예요. 상위 의미. GTIN 속에 EAN 또는 UPC가 있는 거고요. 보통 이제 아마존에서만 판매를 할 계획이다. GTIN 면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코드를 구입하지 않고 아마존에서 상품을 판매를 할 수 있고요. 이미 한국에서 판매를 하고 계시고 아마존에서만 판매할 계획이 아니고 내가 이 상품으로 다른 국가 또는 다른 플랫폼에도 확장할 계획이다 라고 하시면 88로 시작하는 EAN 바코드를 구입하셔서 상품을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콘텐츠를 준비를 할 때는 크게 메인 이미지, 서브 이미지, A 플러스 콘텐츠를 준비를 하면 되고요. 메인 이미지는 흰 배경
눕기에 제품을 보여주는 역동적인 이미지가 가장 베스트고요. 서브 이미지는 상세 페이지 안에 들어와서 확인할 수 있는 그 메인 이미지 이외의 이미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A 플러스 컨텐츠는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진행한 셀러만 사용을 할 수 있고, 이건 아마존에서 제공해주는 모듈이 있어요. 아마존이 제공해놓은 해상도 위에 저희가 이미지 또는 영상을 업로드를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고, AI로도 충분히 제작을 할 수 있다. 제가 지금 AI로 아마존 리스팅을 한 번에 완성할 수 있는 툴을 개발해놨는데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네, 이건 제가 아마존에 가장 잘 팔리는 카테고리별 베스트셀러들을 분석을 해서 학습을 시키고 만든 AI 툴이고요. 이것도 지금 베타 버전인데 곧 오픈이 되면 한번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FBA 입고하실 때 알아야 할 사항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FBA에 입고하기 위해서 실물 바코드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FNSKU라고 하는 바코드가 있어요. Fulfillment Network SKU라고 부르고 셀러의 상품을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전에 EAN이라는 바코드 또는 UPC라는 바코드로 리스팅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GTIN 면제를 받은 게 아니라 EAN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 바코드 그대로 FNSKU 부착 없이 아마존 FBA 창고에 입고를 할 수 있어요. 네. 이걸 아마존에선 제조업체 바코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상품을 리스팅을 할 때 아마존 전용 바코드로 내가 입고를 할 거냐, 제조업체 바코드로 내가 입고를 할 거냐 선택을 하게 되는데, EAN으로 입고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꼭 제조업체 바코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입고 프로세스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생산을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중국에서 생산이 완료됐어요. 그럼 공장에 있겠죠. 공장 또는 창고. 그럼 얘네들이 뭐를 해줘야 되냐면, 공장이랑 창고가 FNSKU 또는 EAN 바코드를 제품 패키지 박스에 부착을 해줘야 돼요. 이 다음 여러분들은 첫 공장이라고 하면 꼭 상품 검수를 받으셔야 돼요. 인스펙션이라고 하는데, 그 중국에도 이제 저희가 한국의 셀러들 그리고 미국의 셀러들을 위해서 중국 내에서 인스펙션 업체를 운영하면서 공장들에 방문을 하고, 그 다음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품질을 검수를 해주는 이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게 업체마다 비용은 다른데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업체 목록은. 제가 예전에 인스펙션을 받았을 때 검수 후에 업체에서 저에게 보내준 리포트인데 이런 형태로 옵니다. 생산한 1248개 중 210개의 검사를 기준으로 7개의 주요 결함이 발생했다. 제품 크기는 내가 최초에 이야기한 사항과 비슷하다. 상품 무게, 그리고 카톤 형태나 제품의 전반적인 품질에 대해서 다 검수를 이렇게 해주고 상세하게 리포트를 작성을 해서 저희 쪽에 보내줘요. 그럼 이 내용을 보고 제가 이 상품은 내가 가지 않아도 되겠다, 아니면 아마존에 바로 들어가도 되겠다를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주시고 입고를 하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건 사실 공장에 가서 이 모든 사항들을 검수를 하는 게 베스트일 건데 시간이 없잖아요. 사실 중국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보통 이런 형태로 인스펙션 업체를 통해서 검수를 하고 있고요. 업체에서 작성해준 리포트를 보고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중국 업체에 카톤 박스 패킹을 요청을 하고, 셀러 센트럴 내에서 배송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작성을 하면 이제 아마존에 우리가 특정 물류에 대해서 너네 FBA 창고에 보낼 거야 라는 이제 계획이에요. 계획. 아마존에 보고를 하는 내용. 이걸 하게 되면 아마존에서 카톤 라벨이라는 걸 출력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 출력을 해서 공장에 전달을 하고, 공장은 쉬핑 라벨, 카톤 라벨을 각 박스에 부착을 하고 포워더에서 공장에 방문을 하든지 아니면 공장에서 포워더 창고에 넣어주든지, 인코텀즈에 따라서 다른데 이제 이건 나중에 한번 알려드릴 건데 EXW라는 게 있고 FOB라는 게 있고 DDP라는 게 있어요. 이 요구 조건에 따라서 공장과 포워더가 어디까지 담당을 하느냐가 좀 지정이 되고요. 업체에서 제품을 가져가면 FBA 창고에 그대로 발송을 하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류 처리를 하고 나서 아마존 FBA 창고에 물류가 도착을 했다. 그럼 바로 뭘 해야 될까? 바인이라고 하는 리뷰어들에게 제품을 공급을 해주고 우리는 초기 리뷰를 쌓아야 합니다. 초기 리뷰. 아마존은 리뷰 조작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이 인정하는 공식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리뷰를 쌓으셔야 돼요.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브랜드 레지스트리 완료는 필수고요. FBA에 당연히 재고가 있어야 되고요. 왜? 바인 리뷰를 신청한 고객에게 보낼 거예요. 하시기 전에 점검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일단은 제품 품질. 이건 사실 그 전에 다 준비가 되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거. 상세 페이지, 그러니까 콘텐츠랑 타이틀 그리고 블랙 포인트 있죠. 이 영역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바인 리뷰어들이 이 내용을 보고 자기들이 실제로 무료로 상품을 받겠지만 이 내용을 기반해서 사실적인 리뷰를 쓰거든요. 무료로 제품을 공급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좋은 리뷰를 써주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품질이 약하거나, 이거 약한 건 사실 저희 인스펙션 할 때 잡았어야죠. 인스펙션. 파손율 그리고 제품 품질 인스펙션에서 잡아야 되고요. 또 문제가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상세 페이지랑 다른 제품이 나에게, 고객에게 도착을 하면 당연히 그게 악의적인 리뷰로 쌓이겠죠. 이 품질과 상세 페이지가
잘 준비가 되면 바이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조금 애매모호하면 바이는 오히려 부정 리뷰를 쌓을 수 있는 양날의 검이다. 그리고 바이까지 완료를 했다. 바이는 30개 정도까지 리뷰를 쌓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진행하셔야 되는 거 바로 광고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운영이 시작됩니다. 운영. 여기까지 진행하시는 것도 사실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를 시작을 하실 때 기본적인 것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스폰서 프로덕트부터 시작을 하세요. 이건 단순히 SA 광고라고 해서 키워드 광고고요. 이걸로 시작을 하고 맨 처음에는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오토 캠페인이 있어요. 오토에도 4가지 매칭 타입이 있긴 한데 우선 이 오토 캠페인으로 검색어를 수집을 하시고요. 이 수집된 키워드를 토대로 전환이 되는 키워드가 보이고 아니면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키워드도 보이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보일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전환이 되는 키워드들은 이제 매뉴얼이라고 해서 수동 캠페인으로 전환을 해주시고 브로드 같은 경우에는 효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프레이즈랑 이그젝트 타겟팅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해주시고 롱테일한 키워드거나 우리 제품이랑 너무 핏한 키워드, 전환율이 굉장히 높은 키워드는 별도 캠페인을 생성을 해서 이그젝트를 분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클릭이 20번, 근데 구매가 0건. 어때요? 그러면 우리 제품이랑 핏하지 않은 키워드들이 분명 광고에서 걸릴 거예요. 이걸 저희는 낭비 검색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건 네거티브를 처리를 해주셔야 광고 효율이 좋아지고요. 광고 입찰가를 조정을 하실 때는 클릭률, 구매 전환율, 클릭당 광고비, A코스 기준으로 입찰가를 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당장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은 아직 하지 마시고 제가 다음번에 한번 광고는 디테일하게 다뤄드릴 거니까 그거 보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폰서 프로덕트 외에 스폰서 브랜드와 스폰서 디스플레이라는 광고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당장은 진행하지 마시고 추후에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예산이 좀 더 있으시다면 외부 트래픽 그리고 인플루언서 그리고 내부에서 쇼핑 콘텐츠까지 잘 제작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좀 더 좋은 효과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완전 초보자를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최대한 빠르게 넘어갈게요. 운영을 하는 데는 결국 이 최적화, 전략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는 최적화가 가장 중요하고요. 론칭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죠.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이에요. 광고를 최적화하고 또 재고가 빠지면 재고를 다시 넣고 그리고 리스팅도 또 개선을 하고 리뷰가 좋아지면 또 리뷰도 관리를 하고 이 4가지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게 결국 이 아마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내용 정리해드리면 처음 아마존 계정 가입부터 시장조사 상품 기획 쭉 와서 운영 최적화하는 방식까지 정말 제 입장에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셔야 될지 모르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미리 준비하셔야 되는 것들은 지금 이 영상 보시고 바로 준비하세요. 제가 준비물은 다 말씀을 드렸죠. 계정 가입할 때 필요한 준비 서류들, 브랜드 레지스트리도 서류 말씀드렸고 리스팅 할 때 준비해야 되는 사항들 말씀드렸으니까 하나씩 잘 준비하셔서 아마존 운영 최적화 단계까지 빠르게 도달하셨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단톡방 들어와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아마존 계정 가입 가이드 공급 계약서 양식, 그리고 시장조사 체크리스트, 소싱 관련한 내용, 브랜드 레지스트리까지 이렇게 5가지 자료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프로필 클릭하시면 저희 단톡방 링크가 있는데요. 공지사항에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꼭 받아가시고요. 오늘 영상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